예, 안녕하십니까. 1세션 사회를 맡은 금융연구원의 장민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아직 김영훈 종합정책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심규진 기획재정부 외환자금과장이십니다. 다음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석길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 4시간을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1시간 3시까지 무조건 저희 세션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오늘 그 사회 임무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시간 엄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20분 이내, 그리고 토론은 7분 이내에서 꼭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금융연구원의 박성욱입니다. 2023년 경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서는 우선 저희가 이제 전망한 주요 수치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망할 때 고려했던 해외 요인 4가지 그리고 국내 요인 1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전망은 주요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대외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고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 통화 정책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3.2%, 그리고 내년도는 2.7%로 둔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2001년 이후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가장 저조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물가를 보면 글로벌 인플레는 올해 8.8%로 정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6.5%, 4.1%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 향후 성장 경로를 보게 되면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이 도달한 시점 자체가 더 뒤로 늦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 등 상반기연보다는 하반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의 이제 주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금리는 지금 상당 기준으로는 4% 수준이고요. 올해 말로는 4.5%, 그리고 내년 말 기준으로는 5%까지 인상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인플레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제 유가는 연평균 기준으로는 배럴당 올해 98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86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 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2.6%, 그리고 내년도에는 1.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서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고, 우리나라도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을 보이겠지만 높은 인플레, 그리고 금융 불안 확대로 인해서 연말로 갈수록 성장세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도에는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주요국 정부가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감염병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모멘텀도 약화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DP를 컴포넌트별로 보면 5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올해 4.5%, 내년도 2.1%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견고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런 등으로 인해서 양호한 소비 여건이 형성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가 4.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5.9%로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4분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대내의 여건이 민간 소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내년도에 주로 반영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성장 및 고용이 둔화되고 자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자산 효과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올해 마이너스 2.9%, 내년도도 비슷한 3% 마이너스 3% 정도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금리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생산 설비 부품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위축 우려도 설비 투자를 축소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감소세는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설비 투자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최신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예년, 그러니까 올해 정도의 투자는 내년도에 또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2.8%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에 내년도에는 2%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건설 투자가 저조했던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를 전망을 해보면 2019년 이후에 최근까지 수주 실적이 양호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비용 상승분이 점차 건설 계약 단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점차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부진 그리고 자금 조달 애로는 빠른 반등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 부문에 있어서 이제 총수출, 총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3%대 성장을 보였고 내년도에는 1%대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량이 올해 4.3% 증가하고 내년도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교역량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을 보면 고용률은 올해 62.1%로 올라갔다가 내년도에는 61.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업률도 올해 2.9%에서 내년도는 3.3%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88만 명 증가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그 증가세가 6만 명으로 대폭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도에 연간 3.5% 정도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상반기에는 4.4%, 하반기에는 2.7%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도 공급층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부터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물가는 하방 위험보다는 상방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연평균 올해 3.2%, 내년 4%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국고채 금리가 1.8%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연준의 급격한 통화 긴축 강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서 올해 9월에는 4.5%까지 돌파를 하는 등 연중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내년도에도 연준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대외 여건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물가 대응 등을 위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3.75% 수준까지 도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흑자 폭이 올해 312억 달러로 상당폭 축소돼서 내년도에는 횡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 간 여행 위축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교육 조건 악화 그리고 글로벌 교육 둔화 등으로 인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줄면서 이게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로 이어져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여행 정상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부진으로 상품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점차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달러화가 연준의 통화 긴축 그리고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올해 중에 글로벌 달러화 강세, 그다음에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 지수 수지 적자 기조 그리고 위안화 약세 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지속해서 연평균 기준으로는 작년에 1,145원이었는데요.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1,305원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중으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겠는데 현재 환율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 효과로 연평균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높은 1,36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정부는 그간의 확장적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위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앞으로 관리재정 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설정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이런 전망을 할 때 고려했던 사항들인데요. 해외여행 중 이제 첫 번째는 유로존 에너지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다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동절기에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유로존 에너지 위기가 아주 악화되면서 유로존 내에 그 인플레이션 정점 도달 기대를 약화시키고 생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유로존 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음은 이제 지정학적 위험인데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령 대만 대통령 선거가 내후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거전은 내년에 벌어집니다. 이 선거전 과정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부상할 경우에는 그 지역 내 이제 갈등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고려 사항 중에 이것은 이제 상방 위험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내년도 중에 탈피를 하게 되면 저희의 예상보다 빠르게 내수 소비가 회복이 되고 성장률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을 보게 되면 중간재하고 자본재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나 수입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중 수출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흥국 금융 불안 우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달러 상황에서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신흥국들이 그 금융 불안이 나타나고 IMF에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취약국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직접적인 연계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신흥국 리스크가 신흥국 전체 그룹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의 전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유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걱정인데요. 특히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권에서 그 DSR 70% 이상의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계산에 따르면 계산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판단 및 정책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내년도 세계 경제는 평년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성장이 그보다도 저희 전망한 것보다도 더 낮아질 하락 위험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F의 내년도 전망치 2.7%는 코로나 이전의 5개년 정도의 평균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였던 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 2.7%의 전망치 자체도 IMF가 밝히기로는 내년도 글로벌 여건이 아주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기준 시나리오를 전제로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반등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존 시나리오의 전제보다 내년 여건이 악화되어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IMF는 내년도 성장률이 2% 미만, 그러니까 2% 미만인 경우는 70년 이후에 5번밖에 없었는데요. 확률이 25%나 될 걸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IMF가 이제 그 기준 시나리오 이외에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4가지가 더 주로 달라지는데 유럽 전쟁 상황 악화 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중국 부동산 부문 부진 심화, 감염병 충격에 의한 잠재 GDP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1%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 정도만 현실화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1.7%라는 숫자를 보면 잠재 수준에서 가까운 성장세 정도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부진,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서 둔화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이제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본 바에 따르면 경기 전환 국면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현재가 수축 국면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축 국면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1.7%라는 성장률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2%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분기별로 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0.5% 내외가 돼서 견조한 소비 등을 기반으로 한 잠재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기저 효과가 내년 연간 성장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재 수준에 가까운 성장세가 저희 기본 전망이지만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부진이 심화될 수 있는 하방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여건이 IMF가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수출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 확대로 금융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지속 과정에서 과다 차입 부분에 대한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경색이 초래될 경우에 실물 부분에 대한 신용 공급이 차질이 발생해서 내수 부진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 위험이 큽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경제 정책은 물가의 상방 위험과 대외 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등을 우선시해서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내금리 차가 확대되고 경상 흑자도 축소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율 안정 측면에서도 통화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중시하되 한정된 재원을 단기 성장 촉진보다는 우리 경제 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정책은 고금리 긴축 주도 기조의 지속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대응 재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실 부문과 우량 부문을 엄정히 구분해서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신용 경색과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영국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금융시장은 경제정책 간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부분적 자금 경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간의 조정 그리고 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에너지의 절약 그리고 전환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그리고 규제 개편 등과 관련한 산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하겠지만 대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장은 하방 위험이 높고 물가는 상방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안정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는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먼저 금융시장 경험을 해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박석길 박사님부터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 때문에 한 7분 이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P모건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석길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안정화 정책의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성장세의 약화 그리고 또 금융 조건의 긴축 등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타이밍은 다르겠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세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데에서 뭐 크게 의견은 갈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확정은 안 됐다는 점에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도 내년도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2년간 지속됐던 소비 증가율이 견조했던 추세가 3년째 지속되기는 어렵고 그 배경에는 그 금융연구원의 발표도 뭐 저희와 생각과 일맥상통하지만 이제 고용의 성장률이 여기서 더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 좀 약간 고용률이 피크를 지났다라고 보이는 점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에 사실은 이제 그 완전한 리오프닝을 겪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것을 겪었고 작년의 사례를 보면 한 3분기 정도 민간 소비가 강하게 나오다가 한 4분기, 5분기부터는 점차 소비 증가의 추세가 좀 가라앉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2분기, 3분기 우리나라 민간 소비 연료율로 12%, 7% 정도 성장했던 거에서 이제 이번 분기, 그 다음 분기에는 점차 낮아지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영향은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이 긴축적인 이제 스탠스로 돌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정책의 그 전달 경로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소비 증가율은 상고 하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 GDP도 성장률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나쁜 건 아닐 텐데요. 어느 정도 성장률의 하방 조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3% 중반까지 연평균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가가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그리고 유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그 상승 추세가 GDP의 그 하락과 좀 궤를 같이 한다고만 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은 되찾으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추세도 1분기 중에는 좀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그 상하방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금융연구원에서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일단 하방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3월달에 이제 추가적인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서 비용의 상승 등을 이제 겪은 바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혹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비용 중에서 이제 금융시장의 긴축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금융시장에서 이제 큰 폭의 충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부 하방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방 리스크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 글로벌 사이클을 좀 리딩해서 먼저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경기의 선행 지표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만약에 이제 이번 글로벌 성장률 하방의 그 정도가 깊지 않고 또 2024년과 5년 해서 사이클의 좀 개선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조심스럽게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 수출과 제조업 경기에 뭐 완만한 정도라도 회복을 가능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상방 리스크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리오프닝 쪽으로 맞춰지면 일부 국내 서비스 수요에서의 또 완충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수출 증가율에서도 완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방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을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장재철입니다. 앞에서 그 금융연구원 박석길 박사님이 내년도 경제 전망과 또 박서욱 박사님 그리고 JP모건의 박석길 박사님이 전망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성장률의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도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고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를 좀 조절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 여건이 더 지금보다 더 긴축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나 아니면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뭐 락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좀 내려오면서 지금과 같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뭐 요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성장률에서 내년도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의 성장 모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적어도 내년보다는 후년이 좀 낫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아마도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펴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면서 금융권을 강화한 상황이 이제 2023년에 지속이 되면 2023년 말이나 아니면 2024년이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게 금융 여건이 이제 완화가 되면 뭐 그 이전에 시장에서의 센티멘트가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영향으로 경기도 이제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뭐 2년에서 3년간의 어떤 경기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얘기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겠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프론트 로딩 한다고 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기에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해서 그 터미널 레이트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더 불확실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은 됐지만 뭐 이것이
연준의 2% 목표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도의 경기 상황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어떤 지연 속도 아니면 인상의 폭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확실하게 나오면서 경기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불안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요. 긍정 요인으로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좀 구분해서 보면 올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좀 네거티브 임팩트를 줬던 거, 부정적인 효과를 줬던 서플라이 샥,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내년에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락다운하면서 계속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좀 개선되는 센티멘트가 좋아지는 거에 한 요인인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에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수준이 높고 또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 센티멘트와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융연구원 전망처럼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내년도 경제를 볼 때 또 리스크 요인을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국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외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완화되거나 중국 경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세가 더 가시화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대외에서 수출이 좀 개선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국내 부분에서는 자산 가격의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고용의 증가에 있어서의 제약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있어서의 체감 경계를 많이 낮춰주는 그래서 국내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를 좀 심화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내년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의 디커플링이 뭐 본격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화는 좀 강세 보이고 위안화는 약세 보이고 거기에서 중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뭐 평가, 재평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 매크로뿐만 아니라 어떤 환에서도 디커플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회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심규진입니다. 지금 박성욱 박사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전반적인 그 시각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그 다른 의견을 개진할 건 없을 것 같고, 박석길 박사님하고 정재철 박사님 내용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내년도 그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실물 경제 금융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그 미국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물가, 미국 인플레는 물론 미국 고용 상황, 그다음에 일부 이제 금리 안정 측면 등을 감안해서 금리 수준, 즉 금리 인상 최종 수준과 이제 속도 등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내년 어떨까를 볼 때 지금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하나는 그 깊은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일부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인데요. 그 연착륙은
말씀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의 주요 근거는 그간 미국 경제 국민들이 쌓아온 그 초과 저축하고 양호한 고용 때문에 잠재 성장률 1.8%에는 부족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갈 거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만한 침체로는 그 올해 고강도 연준 긴축에 따른 실물 경제 영향이 그 타임렉 효과를 감안할 때 연말 내년 초부터 이제 가시화되면서 깊지는 않지만 완만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 채금리 2년 10년물 역전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3개월 10년물 역전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은 이쪽 그 시각의 근거로 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면 핵심은 그 연준의 경기 판단, 그 다음에 최종 금리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은 당초 9월 제시한 4.6% 중위값보다 그런데 높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인상 속도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 및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서 상단 5% 이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완만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 연착륙의 가능성은 조금 이제 좁아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올해 2월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연준 긴축 개시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했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연준 긴축 경로하고 경기 향방 등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그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새로운 공급 충격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예상보다 큰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교란 가능성 등은 변동성을 재차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이외의 주요국들을 간략히만 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초관심사인 YCC 정책의 변화 여부,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스탠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유럽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그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미 연준발 금리 인상 수준 및 속도가 이런 주요국 경제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그 채권의 담보 기능을 고려할 때 금리 급등,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자금 조달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예의주시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신흥국의 글로벌 통화긴축에 대한 취약성도 여전한 리스크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은 결국 직접적, 간접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요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가계부채, 부동산, 그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이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건전성, 즉 외환 보유고하고 그다음에 단기 외채 대비 보유액 비중, 그다음에 대외 순자산 이런 것들은
내년도 한국 경제에 버팀목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떠한 그 시장 불안 요인에도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과거 위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박성욱 박사님을 비롯한 금융연구원 팀들의 그 전망 잘 들었고요. 훌륭한 전망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발표자분들 그 패널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현재 성장, 물가, 고용, 현재 거시 전망에 대해서 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큰 흐름은 지금 금융년 발표와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 경제 여건 측면에서 본다면은 올해의 경우는 그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 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겹치면서 시작된 고물가로 시작해서 물가, 환율, 그다음에 금리 모든 가격 변수가 크게 오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졌었고요. 다만 지금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성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 가격 변수의 영향이 하반기 들면서 이제 차차 실물 경제 쪽으로 전이가 되는 모습이고, 지금 4, 4분기 들어서는 우리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중국도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제 실물 경제로 점차 그 리스크가 전이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평가한다면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체감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가가 높았고 금리가 높았고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오는 이런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만 또 실물 경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실물 경제 이제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물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언젠가는 금리도 이제 멈출 거고 환율도 어제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을 봐서는 조금은 가격 변수들은 안정을 돼가는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박성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10년 평균인 3.3%대 중반, 이게 좀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고강도 금융 긴축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그 실물 경제 둔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흥국의 자금 시장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또 다른 충격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쌓이면서 실물도 둔화되는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의 기저에는 또 내년 하반기는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섞여 있습니다. 그 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반도체 경기인데요. 반도체 경기 전망은 내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도 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보이고 있고, 이건 뭐냐면 세계 경제 수요가 이제 조금씩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 하에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 뭐 조만간 종료되고 또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최근 뭐 계속 변하고는 있지만 지금 좀 기대는 그 봉쇄가 좀 약화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 흐름에 좀 긍정적 요인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외 여건 악화 속에 악화가 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불확실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 수출입 기준으로 보면 대외 의존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대외 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내년 여건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거시경제 여건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상반기 중심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 전망 작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을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 거기다 반도체 업황, 거기다 뭐 중국 경제, 미국 경제, 대외 경제 측면에서의 그들의 흐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데 우리 국내적으로 컴포넌트별로 본다면 아까 앞에 패널분이 한 분 말씀하셨는데 좀 소비가 관건입니다. 지금 올해 작년부터 올해는 소비가 상당 부분 저희 성장을 끌고 왔고 내년 대외 여건이 안 좋을 거라면 그 부분이 저희 성장을 좌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것이 내년 성장을 좌우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대면 서비스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부분들이 아직 좀 회복될 여력이 남아 있다. 그리고 아직 좀 남아 있는 해외 소비 측면에서 소비가 아직 일어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저축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쌓아놨던 저축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있고요. 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물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랐고 거기도 자산 시장이 위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소비 쪽에서 어떻게 영향이 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견해가 달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그 성장률의 큰 그 변수들은 첫 번째는 세계 경제의 턴어라운드 시점 이게 언제 될까? 그다음에 국내 민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하나 리스크는 이 금리 상승하고 경기 둔화가 맞물려 가지고 잘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기업 이런 취약 부문들이 어려움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금융 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 이런 세 가지 변수들을 크게 보고 전망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성장 측면에서는 그렇고 물가는 대체적으로 견해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뭐 내년 상반기 1, 4분기까지는 5%대 4% 후반에서 5%대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점점 둔화는 되는 모습인데 그 둔화 속도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 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체로 한 3% 중반 정도의 물가 전망을 대부분 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반면 또 고용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고용은 지금 코로나 이후 고용 사정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상당히 고용 상황은 좋습니다. 지표상으로 보여주는 취업자 증가는 지금 70만, 80만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고용 상황이 내년은 어떨 거냐 이렇게 보면 고용이 이렇게 좋은 숫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고용은 기술적으로 숫자상으로 취업자 증가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 여건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지표들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이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물가 상황은 이어지고 거기다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수출도 둔화되는 이런 좀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 하에서 어떻게 최적의 정책 조합을 끌고 갈지 그것들 저희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은 지난 2년간 성장세가 괜찮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갈지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연말에 저희 경제정책 방향 만들 때 좀 담아서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로 네 분들이 보시는 뷰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성장 흐름에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지정학적 충격,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는 수출과 소비가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불확실 변수들을 이제 보시는 시각들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 전에 플로라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두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다면 질문은 짧게 해주시고 소속과 승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효성 ITX 이현우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다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기획재정부 그 조남을 까먹었는데 아까 봤는데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고용 전망이 기술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2% 이상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폐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푸르밀 사태처럼 그냥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뭐 퇴직금 다 주고 그 땅 그 업체에 물류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규모 그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수 소비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에도 연체율도 높아지고 지금 연체율 때문에 은행에서 전부 다 경매나 공매 다 시작하고 있고 법원에서 서류 다 보내고 있고 이것을 너무 너프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지 아니면 그냥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희망하시는 건지 질의를 합니다. 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요. 방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께서 잠시 해주시고 그리고 박성욱 박사가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고용 상황이 좋다는 건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상황이 지금 고용 지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고용이 아니라 저희가 보여지는 지표들은 고용 지표들은 취업자 증감은 80만, 70만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은 역대 최저고 고용률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고용 사정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은 경활 인구라든지 취업자 증감이라는 숫자들 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내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내년 상황은 고용 지표상으로 좀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망의 전제에 깔려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그 기업 구조조정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박성욱 박사님이 발표하신 고용 전망 숫자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취약 부문 계층 보호라든지 뭐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용 전망 거시지표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 그 부분들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 박사님 혹시 예. 그 뭐 네 분 토론자분께서 제가 드린 말씀과 뭐 큰 뜻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더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발표를 와 계신 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일단 된 것 같고요. 뭐 내년도를 바라볼 때 이제 앞에서 그 토론자분들 말씀하신 거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망을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우리 경제 그러니까 GDP 컴포넌트별로는 이제 소비하고 수출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망치를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치 자체로 보면 소비는 점진적으로 내년 중에 상반기 하반기를 거치면서 이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수출은 상반기에 좀 더 안 좋았다가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과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비 뭐 전체적인 숫자는 올해보다 낮지만 상반기 소비, 하반기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전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그 시점의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예상한 거랑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빨리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반등하는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전체 숫자가 좀 달라질 거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2024년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전망이라는 거는 내년을 전망하면 그 이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특히 이제 가격 변수 부분, 그러니까 금리나 물가 부분과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비유들이 많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환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생활을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2, 3년 이후에는 다시 뭐 그 코로나 이전 아니면 코로나 기간 그 비슷한 좀 금리가 더 낮고 물가도 좀 더 낮은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전과 그 이후 사이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좀 다른 상황이나 여건이 되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제 전망도 달라지고 또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하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내년도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1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저희가 끝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박성욱 박사님, 그리고 바쁘신데도 세종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토론해 주신 우리 김영훈 과장님, 신규진 과장님, 그리고 장재철 박사님, 박석길 박사님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플로어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